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까 개념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려봤고요. 이제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바로 대표에서 넘어갑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전체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 A여 B여의 교집합이 10개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생각합니다. 자, 이 녀석을 무엇으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 녀석들을 바꾸고 여집합을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합집합의 여집합이 10개라는 건 얘는 어쨌든 전체 안에서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건데 이들의 밖에 뭐가 있겠다? 지금 10개의 원소가 있겠다. 그럼 전체는 지금 5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10개니까 이들이 합집합이 40개라는 소리거든요. 합이 40개인데 합은 A랑 B랑 더하고 교를 빼서 나타나게 돼요. 얘가 40인데 A가 26, B가 33. 교집합의 개수는 얘가 지금 59였으니까 19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가 19개인 걸 아는 순간 26개에서 19개를 뺐으니까 순회는 7개, 33개에서 19개를 뺐으니까 순비는 14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자, 이제 뭐 원하는 거 가져올게요. 교집합은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A잡이 순회는 7개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된다. 되셨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주어지면 뭐 벤다이어그램 그리셔도 되고요. 굳이 안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뭐 3개가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A교 B, B교 C 해놓고 이들의 합집합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서로소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원래대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통 그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A와 C는 서로소래. 얘네 둘은 지금 서로소래.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A와 C가 서로소였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A와 B 합집합은 15개, B와 C 합집합은 11개, 그리고 A, B 이런 것들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보자. A가 B랑 더하고 그 둘의 교를 빼면 지금 15개거든요. A는 지금 10개, B는 9개. 그럼 교집합은 4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는 4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A에서 4개를 뺐으니까 여기는 6개가 들어갑니다. 자, B에서 4개를 뺐으니까 5개인데 자, 여기가 5개야. 그렇죠? 아직 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B하고 C 사이의 관계를 보자. B하고 C를 더하고 그들의 교를 빼면 전체 11이 나와요. 자, B는 몇 개였고? 9개, 얘는 7개, 16개였으니까 교는 5개. 아, 그러면 요 교가 5개가 들어가야 돼. 그쵸? 그럼 B는 이미 자기 9개를 다 썼거든. 그러면 순 B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C에서는 7개, 5개를 뺐으니까 여기는 2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메꿔놓고 보면은 답이야. 여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6, 4, 0, 5, 2를 더한 값이 전체의 합집합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집합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했던 패턴들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나름의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1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두 좋아하는 학생, 음미 좋아하는 학생,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전체가 100명이었거든요. 네, 음악과 미술이 있어요. 문제에서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8명. 그 다음에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10명.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음악과 미술 중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럼 요거랑 요거 더하라는 건데 100에서 빼시면 되겠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말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그냥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가 공간에 하나씩 채워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4번인데 요걸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0-4번 특별한 설명 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해 드렸었던 그 유형이에요. 아까 개념 설명 드릴 때, 제가 마지막에
두 개만, 그러니까 순교라고 해야 되나요? 순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이 부분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먼저 이걸 구한 다음에, 그렇죠? 이 아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 녀석의 값을 뭐 하자? 세 번 곱한 값을 빼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면 여기는 한 번씩, 얘는 세 번씩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여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여기를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교.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게 관건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집합이 3개가 있었기 때문에 합집합은 30이었어요. A, B, C를 더하면 얘가 54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3교가 지금 0이라고 주어졌거든요. 이거 조금 아쉬워요. 저 0이라고 주면 좀 재미가 없는데, 자, 어쨌든 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값은 지금 22라는 값이 들어가거든요. 맞죠? 그래야 30이 나올 테니까. 그럼 우리가 원래 구할 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22라는 값에서 원래 여기가 뭐 별이라고 한다면 원래 저 녀석을 3번 빼줘야 돼요. 원래 이 문제 풀이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얘가 0이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22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여기 숫자가 존재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가 존재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는 22개에서 3배를 한 2를 빼서 16 이렇게 가는 게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풀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3개짜리에서는 단순하게 하나하나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것들을 합 이런 아니면 여기 순수하게 교집합인 부분 2개짜리 교집합인 부분들만 따로 이런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식 기본식에서 도움을 받아서 요 교교교 이 3개의 교의 집합의 합집합 그러니까 합집합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합에서 세 개의 교집합 부분을 몇 번, 3번 제거해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패턴을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집합에서 두 집합을 주고 최대값, 최소값 얘기 아까 언급했던 부분이었어요. 자, 수진아. 전체 집합에서 이제 두 집합을 던져준 다음에 두 집합의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교집합의 최대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포함됐을 때. 최소는 어떨 때? 서로 소이거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오, 좋아요. 얘는 서로 소이거나 아니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됐을 때.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봤더니 최대값이라는 건 당연히 이 둘이 작은 게 큰 쪽에 포함됐을 때니까 작은 녀석의 원소 개수인 11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라는 건 둘이 서로 소가 되면 좋은데 이 둘이 서로 소가 되려면 전체가 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합집합이 전체가 됐을 때 합집합이라는 건 결국은 14랑 11을 더하고 거기서 교를 뺀 게 합집합인데 이게 전체 20이 됐을 때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25에서 5를 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풀어주시면 괜찮아? 지우야 괜찮겠어? 지우야 오케이? 수성이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거는 똑같은 문제의 스타일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선 지금 어떤 맥락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A랑 B라는 집합을 던져주고 그들의 교집합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지성아 무슨 말이야? 교집합에 뭐가? 소값이 4라는 소리죠. 그렇죠? 최소값이 4라는 소리야. 이쪽 계열인 거예요. 최소값이 4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최소값이 4면 합집합의 최대값은 교집합이 4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다시. 교집합의 최대일 때는 합집합의 최소가 되고요.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합집합은 최대가 된다를 기억하신다면 이 문제처럼 교집합의 최소가 주어졌다. 그 교집합이 4일 때가 합집합의 최대값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교집합이 최소가 됐을 때가 4라는 건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의 최소값이 4라는 건 자, A라는 녀석은 지금 11개, B라는 녀석은 9개가 됐는데 이들의 합집합이 무엇과 동일하다? 전체와 같다는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때가 합집합의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렇게 안 그리셔도 15하고 13을 더하시고 그냥 3을 빼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8에서 4를 뺐으니까 24. 이게 합집합의 최대. 그럼 합집합의 최소는 지성아 언제일 때? 교집합이 최대일 때지. 교집합이 최대일 때 교집합 몇 개야? 최대일 때는 몇 개? 그렇지, 13개겠지? 그래서 15하고 13을 더한 값에서 13개를 뺀 시점. 그게 이제 합집합의 개수가 되면서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할 수 있는 건 합집합 또는 교집합을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순 A의 최대값을 구하라네요. 그럼 생각해보자. 지우라, 순 A의 최대가 된다는 건 교집합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렇죠. 교집합이 작아질수록 순 A는 커질 테니까 똑같은 맥락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의 표현이 들어오든 간에 우리는 다 뭘로 치환해서 교집합의 최대 최소로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합집합을 물어봐도 교집합, 순 A, 순 B를 물어봐도 교집합, 전체 집합을 물어봐도 교집합, 뭐가 됐든 전부 다 교집합의 최대 최소로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체 집합이 30명, 방과후 수업으로 수학을 신청한 학생 24, 영어는 15.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 똑같은 말이죠. 그냥 최대값은 작은 숫자 15, 최소값은 이들을 더한 39에서 9를 뺐을 때 전체니까 9.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눈으로도 바로 답을 15, 9 이렇게 쓸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인데 시험에는 종종 나온다는 거. 그리고 두 개짜리의 최대 최소를 그냥 대놓고 교집합을 물어보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다이렉트로 물어보기보다는 돌려서 합집합이나 순 A, 순 B나 이런 것들로 물어보는 게 이제 형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세 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특히 이제 교집합이 두 개짜리의 교집합인 부분들만 따로 물어보는 형태가 요즘에는 좀 자주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단원까지가 조금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 단원은 이제 7단원이에요. 7단원은 이제 명제 파트고, 여러분 학교 시험 기준으로 보자면 이음고랑 원단고는 집합까지예요. 시험 범위는. 그러니까 이미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끝났는데 아마도 여러분 학교 시험이 10월 첫 주여서 되게 빠르게 보거든요. 개학한 시점에서 시험까지가 한 45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45일에서 50일 사이인데, 근데 그 사이에 또 추석도 한번 껴있고, 그렇죠? 광복절도 끼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주수는 한 6주도 채 안 될 수 있어요. 한 5주에서 6주.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진도를 막 타이트하게 딱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느긋하게 나간다고 한다면 집합의 연산 파트는 시험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 단원, 집합의 뜻과 표현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었던 거, 합집합, 교집합, 부분집합의 개수, 뭐 이런 것들, 이제 원소, 서로소, 포함관계, 뭐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 나시죠? 그쪽 파트까지가 이제 시험의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라고 같은 경우는 애초에 10월 셋째 주기 때문에 뭐 이건 다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고 명제 앞부분까지 시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개념은 뭐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일단락됐다고 보시지만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진도를 좀 멈추는 개념 진도를 멈추는 시점은 아마 함수까지는 마무리 짓고 멈추게 될 거예요. 명제랑 함수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한 8월 셋째 주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고쟁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고쟁이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마풀에서 행복한 1등급 배제했었던 거 있죠? 그거 먼저 쫙 훑고 그 다음에 고쟁이 파트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도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파트는 우리 중간고사 딱 끝난 시점에, 그러니까 10월 초가 되겠죠. 중간고사 딱 끝난 시점에 그때부터 유무리함수를 다시 개념 수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 이어진 진도를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명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제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단원이 거의 원의 방정식과 필적할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명제라는 단원 자체, 그리고 함수라는 단원도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명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시우야, 명제가 뭐예요? 맞는지 틀린지 뭔가 확인하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 지성아, 명제가 뭐예요? 자음 거짓을 어. 방치하는 약간 식이나 조건, 문장. 조건하고 명제는 다른 거니까 식 또는 문장. 자, 잘했고요. 명제라는 건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제는 이미 참과 거짓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시우는 남자다. 명제죠. 그렇죠? 지율이는 인간이다. 명제예요. 그렇죠? 지성이는 여자다. 이것도 명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지성이가 여잔데 왜 그게 명제예요? 명제예요. 왜냐? 명제라는 건 뭐냐면 참이나 거짓이 명확하면 돼. 지성이가 여자다? 이건 거짓이 명확하니까. 그렇죠? 시우가 남자다?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지율이가 인간이다?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참과 거짓이 명확한 것들. 1 더하기 1은 2다. 참이죠. 2 곱하기 3은 5다. 거짓이에요. 이런 것처럼 3은 2보다 작다. 거짓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누가 판단해도 참과 거짓이 명확한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명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명제는 반드시 기호를 동반해요. 뭐 이런 식으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3 더하기 3은 6이다. 짝수의 제곱은 짝수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나 문장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참 이런 식으로 물론 거짓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는데 명제에는 반드시 기호가 따라붙습니다. 그 기호는 반드시 알파벳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P, Q, R, S, T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S, T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P, Q, R 선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이나 S, T, U, V, W 이런 것들을 만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는 명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조건에는 반드시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변수 혹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조건이라는 건 미지수 또는 변수 뭐 상관없어요. 미지수는 특정한 값이고 변수는 계속 변하는 값이라는 뜻인데 문자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은 3이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1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식.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3이다. 언제 3이죠? x의 값이 풀마 루트 3일 때. 뭐 이런 식이죠. 물론 이제 x가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해야 되겠지만. 자, 두 번째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시우야. 이 아이는 조건일까 아닐까? 아니 얘는 조건이 아니에요. 선생님, 변수가 있는데 왜 조건이 아닐까요? 얘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커요. 왜? 그래프 상태를 보면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명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수치 또는 문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제에도 문자는 들어올 수 있어. 하지만 이 아이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나 거짓이 되면 그것 또한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항등식이나 모든 실수 이런 표현들이 들어오는 아이들은 명제가 될 자격이 있어.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명제에는 문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이거 아니죠. 문자가 들어와도 돼. 근데 그게 항상 참일 경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조건은 그럼 뭐야? 왔다 갔다 해야 돼. 예를 들어 봐봐. x에도 제가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야. 풀마 루트 3을 집어넣어요. 그럼 참이 되는 거지. 3을 집어넣어요. 그럼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조건인 거야.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얘는 문자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문자가 없으면 조건일 수가 없는 거겠지? 왜? 거기다가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문자 자체가 없으면 얘는 그냥 고정된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걔는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조건에서도 이렇게 문자를 붙여요. 기호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아이들이 헷갈려요. 명제도 PQ야, 조건도 PQ야. 그러니까 둘이 차이가 뭔데?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명제라는 건 수, 식, 문장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정해져 있어. 고정돼 있어. 참이나 거짓이 고정돼 있어. 바뀌지 않아. 자, 문자에도 관계없이 항상 참이나 거짓이 정해지면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은 달라. 조건은 반드시 문자가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게 조건이다. 또 하나 더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x의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참이 될 거고, 그쵸?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거짓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x의 값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랑 1, 그 값이 되면 참이고 그 값이 아니면 거짓이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자, 이 녀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요.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4하고 1이었어요.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i들이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는
저 조건의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들 뭐 a, y, 뭐 z여도 상관없어요. 그 문자의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그 조건의 알파벳을 똑같이 사용하는 집합 기호로 표현을 하고 이러한 집합들을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요? 진리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진리 집합이라는 표현은 조건에만 붙는 겁니다. 왜? 명제는 무조건 참 또는 거짓이야. 바뀔 수 없어. 하지만 조건은 이 진리 집합의 원소들에 한해서 참, 그게 아니면 거짓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제와 조건을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명제는 바뀌지 않고 참과 거짓이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조건은 반드시 문자가 들어있어야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그 조건들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그 조건의 알파벳을 똑같이 사용해서 진리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명제와 조건의 이제 딱 시작점인 거야. 기본적으로 이 명제와 조건을 구별해서 생각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딱 되는 순간 그게 혼동이 오거든요. 혼란이 와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눠서 분류하셔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요게 이제 명제와 조건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부정 또는 그리고 모든 어떤 그 다음에 이들의 필요, 충분 조건, 역, 대우 이런 것들 그들의 부정, 증명, 절대부등식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이 명제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특히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이쪽 들어가고 이제 말장난 시작되면 좀 까다롭긴 한데 설명 잘 들으시면 개념 설명할 때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만 조금 잘 공유하시면 또 이렇게 또 엄청나게 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절대값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은 좀 문제 난이도가 높은 편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음이나 원단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말고사 시험 파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이제 공부하다가 명제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중간고사에서 점수를 팍 당겨야 돼요. 그치? 중간고사에서 점수 팍 당겨놓고 좀 안정적으로 좀 마음의 부담을 털어놓고 기말고사를 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있으면 좋겠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숙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풀은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저번에 6, 2, 3까지 들어갔으니까 뭐 주말이니까 이제 엄살 피울 일도 없고요. 그렇죠? 6, 2, 4에서 6, 4일까지 일단 가고 왜 끊어지는 부분이 있지? 꺼졌다. 아니야? 괜찮아. 시험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그래? 그렇지. 나도 아닌 것 같아.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는데. 어디서 끊을까? 애매한데 진짜 끊기가 여기 애매한데.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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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수. 7, 1, 5, 7, 3, 5.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려나? 이 정도면 주말이니까. 그치?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거
집합의 연산. 그럼 좀 많아지네 갑자기 또. 아니, 그럼 또 줄여. 자, 이거 또 줄여. 자, 줄여서 확 줄여서 600 90번.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양호하다. 그쵸? 마플 한 40몇 군데 되고, 그 다음에 집합이 연산 7겹 8이니까 뭐, 그래? 이 정도로 갈게요. 자,